가장 제가 볼 때 삼재론이 우리 문화에 그 깊이 그렇게 침투한 것은, 활용된 것은 훈민정음 한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훈민정음에서 기본적인 모드가 초성, 중성, 종성인데, 이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해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 보면 저런 언급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해서 글자를 이룬다. 그건 뭐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해 글자를 이룬다. 근데 이게 음문학적으로 강신한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주요 중국 음문학의 경우는 모두 자음과 자음을 성과 운, 즉 어두자음과 나머지 요소로 이분법이에요. 근데 훈민정음의 어음을 초중종의 삼성의 삼분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지 삼재론에 대한 철저한 어떤 철학적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은 언어로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연결을 시켜 놨어요. 초성의 의미가 뭐냐, 그게 하늘이고, 초성이 발동하는 의미가 뭐냐, 그게 하늘이고, 종성으로 굳혀서 정해진 의미가 뭐냐, 그게 땅의 일이고, 그리고 가운데 중성이 초성에서 생겨남을 계승해 가지고 종성에서 마침으로 이어주는, 그게 뭐냐, 이게 사람의 일이다. 정확하게 천진을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그 위치로 자리매김을 해놨죠. 그 외에도 뭐 어떤 이 동정, 움직임과 고요함으로도 또 이 천진을 이야기를 해놨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우리 글자의 삼재론이 뭐 글자의 전체적인 삼분구도다, 뭐 초성, 중성, 종성이다, 그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위상과 역할의 그 방점이 찍힌다는 점이죠. 그거를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보면 자운의 요체는 중성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체가 어디 있냐? 중성에 있다. 왜 그러냐? 초성과 종성이 합해서 음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마치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더라도 그 천지의 과불급을 재단하고 마름질 해가지고 완성도 시켜주고 도와주는 거는 그게 누구냐? 결국은 사람의 의지에서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어떤 그 말 그대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에 있는 인간의 의미와 역할론, 이런 것들을 언어에 녹여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 가운데 우리가 한글 중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중에서 지읒은 하늘이죠. 우는 사람이고 이응은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이라는 발음을 하려면 이 중성이 없으면 발음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은, 훈민정음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 가운데 중성을 안 넣으면 발음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영리적으로 무슨 의미냐? 천지가 인간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천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본 거죠. 소위 말해. 이게 이제 삼재론 또는 어떤 그 삼극론. 왜 굳이 삼이냐? 그냥 천지만 갖고 자연은 돌아가고 이렇게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삼재론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이런 훈민정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단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문화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상의 설화, 뭐 신화라고 하든 설화라고 하든 뭐 정사, 역사라고 하든, 그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해서 밝혀놓은 그 글, 그거 역시 그게 정신문화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삼재적인 원형이 들어있을까? 그때부터 만약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복희씨,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로까지 이렇게 있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돼야 우리 문화가 삼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삼재 원리만 갖고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나라에서 실제 쓰고 있는 언어나 이런 어떤 국가 브랜드나 또는 그들의 어떤 그 조상의 시원설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이제 존중해서 이제 개천경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 환인이 있고 또 환웅이 있고, 근데 이 아들이 맨날 하늘 아래만 뜻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제 자식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아래 세상에 한번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이 삼위태백이라는 곳이 아주 그 좋은 터더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터더라. 그래가지고 이 환웅이 이제 그 신웅이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뭐 풍운호 다 데리고 다 필요한 거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의 세계에 있으면서 아주 이화를 했다. 뭐 이치대로 다스렸다고 하든 뭐 아무튼 잘 다스렸다. 이게 이제 한 토막이죠. 또 한 토막은 이제 땅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땅에서 동물적인 존재의 대표적인 그 웅이, 발음도 같은 웅이 이제 첫 스텝은 이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기원을 했다. 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늘에서는 사람한테 내려왔고 땅에서는 사람한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사람을 지향하고 있었던 거고 뜻이 땅도 사람을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사람으로 한 차원 이렇게 딱 등급이 높아진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원화위 이로 끝이는 게 아니고 에베링자를 또 맨날 기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호응해서 이 웅이 가화위인 또 사람으로 그 호응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과 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결합을 해서 나온 게 단군이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 훈민정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성이 아니면은 천지가 활용을 못해요. 초성과 종성이 중성이 아니면은 활용을 못해요. 즉 하늘의 신계와 땅의 동물의 속성도 사람이 아니면 그걸 온전하게 활용을 못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역에서 보면 그 이야기와 가장 밀접한 괴가 풍뇌익괴예요. 그래서 괴를 띄워놨는데 이제 괴는 처음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이게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층을 두 번 올린 게 6층이죠. 그래서 주역의 괴는 6층으로 돼 있어요. 저렇게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으로 돼 있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괴가 무슨 괴냐? 잘 보시면 그 아래에서부터 1층, 2층, 3층은 다 끊어져 있고 곤괴예요. 음으로 돼 있고 위에 4층, 5층, 6층은 다 이어져 있어요. 양으로 돼 있는 건괴라고 하는데 이제 물상으로 보면 저게 천지죠. 천지. 근데 저 괴 이름이 뭐냐? 비예요. 비. 저걸 부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부라는 건 가부를 얘기할 때 부지만 저거는 막혔다는 뜻이에요. 입이. 입구 안 입을 자. 저거는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입이 막혀가지고 모든 군형이 다 막혀가지고 저건 소통이 안 된다. 저게 왜 천지비냐? 저게 바로 단군이 내려오기 전까지의 하늘과 땅이에요. 저거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거예요. 그냥 신계는 신계고 동물계는 동물계고 그냥 격별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막혀 있는 소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궤가 천지 빗개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꾀를 보세요. 저게 그 생김새가 하나가 바뀌어졌어요. 저게 눈썰미가 조금 예리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요거 이 궤와 이 궤가 무슨 차이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끊어진 그 막대기가 세 개고 이어진 막대기가 세 개고 여기도 이어진 막대기가 세 개고 끊어진 막대기가 세 개인데 뭐가 다르냐? 위치 변화가 있었죠. 어떻게 있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이 하늘에 있는 이 양이 이 맨 아래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런 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풍래 있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 도가 굉장히 빛이 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그 도가 굉장히 빛이 났다. 그거를 단군의 그 이야기로 보면은 위에 하늘에 멀쩡히 있다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을까? 그게 이제 풍래이기예요. 이기라는 것은 유익하다, 이익, 어떤 이로움, 그것을 주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시지생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하늘이 베풀고 땅이 그것을 받아서 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의 어떤 원리인데 농사의 원리를 신동씨가 여기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농사의 그 제도를 신동씨가 이 풍래길 보고 이제 그 개발을 했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하늘에서는 베풀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웅녀가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의 대명사고 하늘에서는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런 대명사고 그 두 가지의 정신이 만났을 때의 기익무방이라 그 이익이 끝이 없다. 그게 홍익이죠. 그 이익이 끝이 없다는 말이 결국은 두 글자로 쓰면 그게 홍익이에요. 그래서 단군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홍익이라는 그런 정신과 주역에서 얘기하는 풍래익계는 이 궤변으로 보면 결국은 하늘의 존재가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이게 가능했던 그 격절의 하늘과 땅의 격절을 이제 소통하고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거기에서 엄청난 끊임없는 무한한 이루음이 이제 생성이 됐다. 그런 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단군의 이야기고 주역의 풍래익계고 어떤 우리가 단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이렇게 역학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있느냐? 사실 가장 우리 민족 사상의 그걸 잘 표현한 분이 최치원 선생인데 고은 선생인데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 난낭들 그 비석에 이제 서문을 쓰면서 나온 용어죠. 풍류. 우리나라의 현묘한 그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부른다. 근데 거기에서 이게 삼교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생류들을 다 접해가지고 교화를 하고 변화를 하고 감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인데 결국은 그 삼교를 포함하고 있는 그 삼교가 뭐냐? 그게 유불선이다 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고 경륜하는 도리, 집에서 하는 도리, 이 밖에서 나와서 하는 도리, 뭐 충효,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언행에 관한 문제. 그래서 행위는 자연스럽게 무의로 하지만은 일체 말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노자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석가의 가르침이라고 거기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풍요도다. 근데 사실 이 풍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복희씨가 풍씨라는 기록으로 계속 내려오죠. 풍 쪽에도 이제 바람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우리 민족에 관한 그 정체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 다 들어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이 풍류도 거꾸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뭐 그
유학이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도교가 있었는데 이걸 다 몽땅 합해가지고 풍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고은 선생은 원래 옛날에 현묘한 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잠재태로서 삼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석삼극 할 수 있는 그 일자, 그게 풍요도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라져 분석해 나간 게 유교고 불교고 도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만약에 우리가 해본다면은, 아, 이게 굉장히 어떤 오래된 삼재의 정신머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구나,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데, 저 유학의 선비유자가 그 수천수께의 저 숫자하고 사람인을 붙인 거예요. 수인. 그러니까 수천수라는 이 괴는 이게 하늘이고 물인데, 우리 생류들이 가장 갈급하고 제일 1순위로 찾는 음식이 물이에요. 다른 거는 옵션이지만, 선택이지만 물은 필수예요. 그래서 이 수라는 건 필수라는 뜻이 필수품. 이 하늘에 내리는 비는 생명의 필수죠. 일화식, 또 일화수,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죠. 기다릴 숫자. 만약에 필수품이 아니면 안 기다려요. 그냥 이거 선택이다, 그럼 다 안 하고 말지 그러는데, 물은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같은 사람, 이게 윤대 선비인데, 즉 옵션으로 저 사람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에 인격자로서 필요한 사람, 이게 선비유인데, 근데 저 수천수께의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 유학이 가장 이 추구하는 게 중용과 이 중용이거든요. 중용과 그리고 현실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걸 높이고 폄하하는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차별적인 관점에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결국 현실을 경영하는 책임의식이 강한 거는 유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다들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초월적인 해탈이나 뭐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 현실 문제를, 아웅다웅하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용의 도리로 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선비유자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필수라는 이 개념은 현실이라는 개념,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건, 아까 우리 8개의 위치에서 보셨듯이 이 세획에서 공간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 위에 올려다보면 하늘이고 내려다보면 땅이니까, 그 사람인자 자체가 사실은 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삼재론적인 인식구조에서는 굳이 사람이 중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천지 삼재의 구도 속에서는 사람이 가운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이다라는 의미, 중용의 의미, 그리고 필수라는 현실의 의미, 이런 것들이 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더 한번 들어가 보면, 유학윤리의 뭐 가장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어질인이다, 얘도 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좀 받아들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저 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호 이해죠. 보편적인 상호 이해. 그러니까 독선적인 타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상호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걸 거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게 자다, 무형의 잣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를 재면 상호 평등한 그런 이해가 가능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요 약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한테 해야지, 이것도 부족해요. 왜? 이 잘못하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직으로 가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중간이 필요해요. 중간이 뭐냐? X축, Y축, Z축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층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3층이 왜? 이게 난데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층구조죠. 그러면 나는 자식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천지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서운하겠구나. 내가 자식도 돼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서운하겠구나 라는 걸 다 아는 것이지, 이 3층이 아니고 2층으로 이걸 줄여버리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스토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짓이니까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를 이야기할 때 기소부력 물시언이라는 물론 표현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걸 남에게 하지 마라 라고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그걸 좀 더 정교하게 갖고 오는 표현이 대학의 표현이에요. 윗사람에게 싫었던 걸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아랫사람에게 싫었던 걸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말며, 앞사람에게 싫었던 걸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말고, 뒷사람에게도 싫었던 바로서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편 사람에 싫었던 걸 가지고 왼편 사람을 사귀지 말고, 왼편 사람에게 싫었던 걸 가지고 오른편 사람을 사귀지 말 거니 이것이 혈구지도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X축, Y축, Z축 해보면 0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대, 후세대, 전후, 좌우, 이 동류의 어떤 다른 부분, 상하, 그리고 윗대, 아랫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균형 감각과 이 조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삼재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복희 씨가 왜 우주를 3층으로 그려놨을까? 3층이어야만이 이 위로 놓으면 상하고 좌파트려 놓으면 전후고 옆으로 놓으면 좌우니까 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괴를 3층 구조라야만이 어떤 온전한 상호 이해,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선 3교 중에 이 유학의 서만 얘기를 해도 결국 이게 삼재론의 보편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실 천부경인데 천부경 얘기는 많이 못하고 했는데, 천부경은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천부경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굳이 수로 얘기하면 그거 하나다. 그리고 또 그게 근본이다, 뿌리.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낱낱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심이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주의 근본을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니 하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움직임이 없듯이 그대로 어떤 이 부동자, 이런 부분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본심이었더라. 이런 어떤 그 존재와 인식,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깨달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근본의 실상이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시간적으로는 없고 시도 없고 종도 없고, 공간적으로는 무진장, 이거 다함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작용으로는 부동, 용변 부동, 그 작용이야 만왕말래 하지만 그 근본 자체는 일체 한 번도 변동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어떤 근본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근본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법성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주역의 태극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게 왜 이게 천부경이 체계화된 글이냐면, 작용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서 태극이라는 근원자만 얘기했으면 주역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태극이라는 근원자가 작용하는 핵심 원리가 뭐냐? 음양이다, 둘이다 했기 때문에 체계화가 되듯이, 천부경도 그 근본자가 뭐냐, 하나다, 근본이다, 본심이다, 이것만 얘기했으면 천부경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은 항상 삼으로 분화되고 분석되고 작용되지만 무진장하고 무너지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수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천부경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3이라는 것이
가만히 흐르는 걸 보면요.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이 이렇게 쭉 세 번 나오는데 우리가 삼재가 등장을 하는데 천부경에서 저렇게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인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이해를 하는데 인일삼에 이 사람이 있고 인이삼에 사람이 있고 인중천에 사람이 있어요. 천부경에. 인일삼의 사람이는 뭐냐? 삼극으로서의 사람이에요. 삼극. 예, 일시무실 석삼극의 그 삼극.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천에도 일극이 있고 지에도 일극이 있고 인에도 일극이 있다. 그러니까 천일지일 인일하지만 사실은 현상적으로 작용적으로는 순서가 하늘이 먼저 열리고 땅이 그 다음 열리고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하늘이 1이고 땅이 2고 사람이 3이다 해서 그걸 같이 표현을 한 게 천일일 지일리 인일 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조물자의 근원자의 창생 단계가 삼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화삼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존재가 작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삼극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기복제죠. 이 본원, 근원자의 자기복제. 그래서 하늘에도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과 사람이 있고, 땅에도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사람이 있고, 사람에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있다. 그렇게 보면 다 얘네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2삼, 2삼, 2삼 이렇게 보면 대삼 합일의 근거를 마련이 되고, 실제로 그게 만약에 합일이 됐을 때에 나한테 체험되는 천지인이 인중천지이죠. 그랬을 때 진짜로 삼극이 온전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대로 온전하다더니 정말로 내 안에도 천지가 고스란히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합일이 진짜 되는구나 해서 하나가 셋으로 분화됐다가 다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로 다시 갈물이 되는, 큰 틀에서 보면 131의 그런 그 구도로 천부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저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겠어요? 인중천지일이지.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삼재론 하는데, 그게 이제 철학적 함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위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발생론적으로 나온 인간. 근데 또 하나는 천지의 저 도리를 조금 닮아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 근데 더 나가서는 천지의 그 생활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천지의 과불급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인간.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군은 단순히 그냥 그 단군 그 읽으실 때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렇게 발생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하늘과 땅이 의지적으로 소원하고 지향하고 향상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에 마치 자운의 요체가 중성에 있다.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삼재론적 역할인데, 그래서 결국 인간이 천지에서 발생된 인간으로도 다 자격이 있고, 그 천지의 덕과 합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인간으로서의 군자도 있을 것이고, 천지의 조화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중용을 실천하는 성인으로서의 어떤 대인으로서의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 범인이 됐든 군자가 됐든 성인이 됐든 대인이 됐든. 그래서 이렇게 천지와의 관계에서 뭐 발생, 학습, 참여라는 차원으로 구분을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훈민정음이 됐든 단군이 됐든 천부경이 됐든 그 핵심 사상의 인중천지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천지에서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꾸로 사람이 천지의 조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또 그걸 지향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